우선 국경 통제란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국가가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국경선에서 벌어지는 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국경 안에서도 이 국민과 비국민 또는 시민과 비시민 이거를 구별을 하고 이 두 집단 사이에 혹은 체류 자격에 따른 여러 집단들 사이에 경계를 유지하는 것과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국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경 통제 자체가 아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경 통제는 뭐 쉽게 생각해도 이제 국민과 비국민을 차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국민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 그리고 우리와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재용하고 이해관계가 같지 않듯이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한 나라의 방역 실패는 곧 전 세계 방역 실패일 텐데 지금 각국 지배자들이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뭐 어떻게든 뭐 생산 시설을 가동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이런 것들만 비춰봐도 이런 국경에 따라서 같은 국경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같지 않고 또 국경을 넘어서 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더 잘 보여주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이 국경은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 이런 국민들 사이를 차별을 하는데요.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영국 국제 교류 컨설팅 회사 헨리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각국의 여권의 순위를 매긴 것이라고 하는데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이 G7 국가들은 모두 10위 안에 들어 있었고요. 참고로 한국도 독일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6개국은 모두 하위권에 있었는데요.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숫자대로 살펴보면은 시리아가 108위로 뒤에서 세 번째였고 베네수엘라가 42위로 그나마 한 가운데쯤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 110위로 꼴찌였고요. 남수단이 99위,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가 96위였습니다. 누구보다 국경을 넘는 것이 절박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예멘은 106위였고 뒤에서 다섯 번째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2018년 그 제주 예멘 난민 입국을 계기로 해서 예멘을 그 제주도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 예멘이 이 순위에서 떨어지는데 한국 정부도 일조를 했던 것이죠. 셋째로 같은 국가 출신이라도 계급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그 동남아시아의 그 아세안 국가 출신 미등록 이주민이 너무 많아서 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그런 국익을 위한 개방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2019년에 이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반동적인 우파 그 엘리트 정치인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 같은 사람도 환대를 받았고 각국의 정상들은 굉장한 환대 속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죠. 또 이런 신남방 정책을 이용해서 그 한국과 이제 그 나라의 자본들은 비교적 쉽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난민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는데요. 그 아까 헨리 여권 지수를 사례로 그 누구보다 국경을 넘는 것이 절박한 사람들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 지금 난민들은 더욱 위험한 탈출 경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다 사망한 난민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확인된 것만 1,336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럽에 도착한 난민의 27%가 아동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사망자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아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한국 국경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난민이
공항이나 항구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일단 입국을 막고서 정식 난민 심사 기회를 줄지 말지 사전 심사를 합니다. 이른바 이 회부 심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사실상 난민 입국을 차단하는 정책인 것이죠.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공항이나 항구에서 난민 신청을 한 1,654명 중에 690명, 그러니까 42%만이 이 심사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난민들은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되돌려 보내줬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2019년에는 188명이 신청을 했는데 고작 13명, 그러니까 7%만이 이 심사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입국에 거부된 난민들은 자칫 본국으로 송환되기라도 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출국되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알려진 사례가 그 루엔도 가족 사례였죠. 입국이 거부된 후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무려 287일 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일부러 소리는 나지 않게 했고요. 네. 지금 이 영상에서 국경이라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폭행하고 있는 사람하고 폭행 당하는 사람 사이에 국경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2018년 7월에 그 법무부의 단속 반원들이 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CCTV에 찍혔었는데요. 폭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우즈벡 유학생이 불법 취업, 그러니까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취업을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취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설령 이걸 어겼다고 해서 저렇게 폭행을 당할 일인가? 만약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박탈했다 이런 비난을 듣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이주민이라면 이게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권리를 제약하고 박탈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주 노동자를 데려오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고용 허가제인데요. 한국에 들어오려면 일단 고용이 돼야 하고 들여와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일을 하려면 사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인 것이죠. 가장 악랄한 것은 이 사업장 변경, 그러니까 이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영세한 중소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뭐 이런 곳으로 이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설령 어떻게 해서 옮길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다른 곳도 사실상 마찬가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약 6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 국경 통제를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을 그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이라는 이 자본주의 가족 제도에 아주 충실하게끔 강제하기도 합니다. 그 예컨대 결혼 이주 여성은 이혼 시 남편의 귀책을 그 스스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체류 연장을 할 수가 없고 반면에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귀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그 적격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또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으면 이혼하더라도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 양육, 한국인 자녀의 양육과 결혼을 유지해라 이런 거를 이제 강제로 하고 있는 거고 마음대로 이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주민 차별에 일관되게 맞서려면 국경 통제 자체에 반대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의 미등록 이주민이 40만 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이들을 배제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뚫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단속 추방 중심의 정부 정책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무조건 즉각 합법화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합법화에 일정한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보통은 그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한 기여를 기준으로 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흘러가기가 쉽고, 근데 문제는 이 한국 사회라는 게 지금 자본주의 체제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는 흔히 그 미등록자의 나이나 업종, 뭐 숙련도 뭐 이런 것에 비춰서 노동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뭐 체류 기간을 부여하자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곤 합니다. 사실상 그 고용 허가제 하에서 체류 기간 연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사장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국경 통제로 그 이주민이 겪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식의 어쨌든 규제는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많은 언론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가장 주되게 내세우는 논리는 그 이주 노동자한테 그런 자유로운 왕래, 체류 기간에 제한 없이 또 취업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이주민 수와 그다음에 실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 주황색이 지금 이주민 숫자이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소득 분배율,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사실 어떤 경향성을 서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는 90년대 이래로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하죠. 요컨대 이 실업과 저임금의 진정한 원인이 이주 노동자 유입이 아니고 자본가들이 노동자 몫을 점점 줄여온 것이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프는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주민을 비난하는 또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는 범죄와 연관시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도 실증적인 통계만 살펴봐도 그다지 근거가 없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다음에 경찰청과 법무부 자신의 그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통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이 국경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국경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국경이 자연스러운 것, 태초부터 있었던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고 시작이 있었다. 그리고 변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을 것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학계의 정설로 지금 굳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어떤 국경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자명합니다. 세계가 지금과 같은 민족 국가들로 나뉜 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대체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등장하고 나서야 국경선이라는 게 확정이 됐고 이주민을 별개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시민권의 범주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 있었던 국가도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국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민족 국가는 아니었는데요. 당시의 경제는 물론 이렇게 소량의 그 생산물이 거래되기는 했지만 주로 자급자족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농민들은 개별 영주와 성직자들한테 가혹하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영주와 성직자들은 중앙 국가로부터 상당히 자율적이었는데 그래서 근대 초기인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럽 지역에서 왕국과 군국들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다고 합니다. 또 19세기 이전까지 이 외국인들 당시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국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외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불러야 할 텐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런 중앙 정부가 아니라 그 지역 사회나 길드가 사실상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왕이나 봉건 영주나 성직자들이 그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평민들을 자신과 동등한 구성원으로 여겼을 리는 만무합니다. 평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거 반대로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들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조차 달랐고 심지어 이런 평민 대중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언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당시 국가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어떤 단일한 지리적 실체에 온전한 충성을 바쳐야 하는 그런 시민으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과 같은 국경이 없었다고 해서 그 당시가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농노제 하에서 그 농노가 이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그 영주의 손에 달려 있었고 뭐 노예 같은 경우에는 그 노예 소유자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노동력과 군인으로 동원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당시에는 주된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는 역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이주를 낳았고 이주 노동력에 의존해서 그 성장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이런 인간의 이동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조절하려는 국가의 발전도 수반이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사회가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자본가 계급,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노동자 계급으로 나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야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노제 하에서 이 생산 수단인 그 토지에 묶여 있던 농노들을 강제로 떼어내서 자유로운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를 해야 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경을 넘는 이주도 다반사였습니다. 사실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런 이주를 낳은 사례인 것이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자본주의가 세계적 수준에서 가장 유력한 생산 양식으로 떠오르는데 큰 구실을 했던 이 노예 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만 아프리카 사람 그 600만 명을 사로잡아서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노예 무역을 조직한 사람들도 사실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런 이주민, 식민지 권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인데 자본주의가 낳은 이런 굉장히 불평등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주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16세기 이래 그 자본주의 축적의 중심지를 최초로 이루었던 이런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곳에서 이제 기존의 봉건적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역이 확산되는 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접촉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교역망이 점차 언어망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언어망을 기초로 해서 이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국가를 창조를 하고 마침내는 기존의 봉건 지배계급에 맞서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언어망을 기초로 해서 탄생한 국가, 이것들이 이제 최초의 어떤 민족 운동, 민족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 반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이 민족주의 국가는 이 부르주아 계급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봉건 영주들과 교회 세력권으로 이렇게 잘게 나눠져 있던 지역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 거대한 시장을 형성을 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의 상인들, 자본가 집단들이 자신의 이제 국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민족 국가가 이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자본가 계급과 이 노동자 계급 사이에 이 둘을 연결하는 외관상의 어떤 끈을 제공을 해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흥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 간의 어떤 실제적인 그 소득의 격차, 생활 양식의 격차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국가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나 또 민족 문화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계급적 차이를 감추는 구실을 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민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민족 국가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뭐 권리나 특권을 보장할 체제로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수립하고 그 결과로 민족주의 사상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등장한 그 민족주의 국가가 굉장히 실천에서 유리한 것으로 자본 축적에 유리한 것으로 판명이 되니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 모델을 따라서 자기 지역에서도 이런 지역적인 통합을 이루고 심지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통일된 민족 국가를 수립하려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러고 나서야 민족 국가와 이런 민족주의가 성장하고 나서야 지리적 수준에서 이런 민족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국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경은 누군가가 이제 민족에 속할 자격을 이제 따지고 또 누구가 속하지 않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경이 등장을 하고 나서도 이 국경 통제가 어느 정도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는 또 계속해서 변화를 해왔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장기 호황기 동안에 이 선진 자본주의 경제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옛 식민지나 유럽의 변방이었던 뭐 동부와 남부 유럽 또는 터키, 북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노동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73년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약 10%가 이주 노동자였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서독에 파견됐던 한국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광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율 배반적이게도 한 1970년대에서 이제 80년대로 넘어가는 이때 이제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이제 유럽 국가들은 다시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에 프랑스 정부는 그래서 이민자 10만 명을 송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순적이게도 이때부터 제3세계에서 어쩔 수 없이 또 강제로 이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경제 위기가 단지 선진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에도 불어닥쳤고 이것이 많은 기아와 빈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낳는 불평등과 경제 위기가 그런 기아와 빈곤의 원인이었는데 강대국의 지배자들은 이 제3세계 사람들이 문화나 종교적 결함, 그러니까 어떤 선천적인 열등함 때문에 서구의 세계화 시장 모델에 적응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입되면 이 서구의 문화와 사회도 타락시킬 것이라거나 와서도 우리와 공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국경 통제 강화와 이주민 차별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국경 통제 정책은 자본주의가 낳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군사적 경쟁,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지배자들은 냉전이 끝난 이후에 그 동맹을 규합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냉전 시기에 소련을 대체할 새로운 적이 필요했습니다. 또 세계 석유 공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동에 개입할 명분도 필요했습니다.
이슬람을 악마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9.11 테러는 사실 이를 확대 강화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지 이 전부터 사실 이런 시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벌인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을 했음에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런 이슬람 악마화나 무슬림 혐오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 전후 장기 호황기에 환영받았던 이주민들이 이때부터 마약 밀매꾼, 뭐 테러리스트 같은 범죄 이미지하고 결부가 된다거나 또 난민들이 경제적 목적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난민이 아니다라는 식의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 잘 알려진 뭐 지금도 많이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문명의 충돌 같은 책이 사실 이런 이데올로기의 학술적 정당화에 앞장섰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처럼 과거의 그 노골적인 생물학적인 인종차별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내세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대체한 것이 민족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부각하는 형태의 인종차별이었고 국경 통제는 이거를 표현하고 또 그거 결과로 다시 또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부실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국경 통제가 이 국가가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주민들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이나 자본주의 국가의 필요에 맞는 역할을 강요함으로써 이 자본가 계급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국경 통제의 두 번째 측면, 그러니까 국경 안에서도 국민과 비국민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고 이들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지배계급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그런 불만을 돌릴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 있고 또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국경 통제는 지배계급의 무기인 것이지 노동계급 대중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경 통제에 반대하고 자유 왕래를 보장하라는 관점에서 이주민 차별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민족적 적대와 인종차별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토양, 그러니까 실업과 저임금, 불평등을 낳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도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계급 지배 수단인 국가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민족 국가로 나뉜 세계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말했던 이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세계적인 연합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